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코스피 2,35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도 8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강력한 봉쇄 조치가 이어질 경우 취업자 3명 중 1명꼴로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의 매매 건수가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매매 건수는 은평구나 강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며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는 이른바 대기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전세 물량이 귀해지며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유통, 외식업계는 초긴장, 또 제조업체는 사업장 폐쇄에 비상이 걸렸고 항공, 정유업계 역시 울상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코스피는 2,35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8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산업계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난 연휴 커피숍과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유통 외식업계는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등 각 제조업체의 직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장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행 심리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저비용 항공사 등 국내 여행업계와 정유업계 등도 울상입니다. 이처럼 연휴 기간 발생한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의 추가 부양책 지연 등으로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결국 2,35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46% 하락한 2,348.24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4.17% 하락하며 800.2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8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그간 가격 부담을 느꼈던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라며 바이오와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환자가 오늘 오후 12시 기준 45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사이 138명이 추가된 겁니다. 이로써 국내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13일 100명을 넘긴 이후 오늘까지 6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서울 2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19명, 인천 31명 등 수도권에서만 총 432명이 발생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해 충남 8명, 강원 5명, 전북, 경북 각각 4명, 대구, 대전 각 2명 등입니다. 2차 감염지도 계속해서 나오는 중입니다. 노원구에 위치한 안디옥 교회에서 서울 시민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롯데 홈쇼핑 미디어 서울센터 7명, 농협카드 콜센터 4명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추가 전파가 확인됩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강력하게 봉쇄 조치를 할 경우 취업자 3명 중 1명꼴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감염병에 취약한 일자리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며 고용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한은 조사국이 오늘 내놓은 코로나19에 대한 고용 취약성 측정 및 평가 보고서는 비필수, 비재택근무, 고대면 접촉 등 3가지로 일자리를 분류했습니다. 이들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의 42%, 74%, 55%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은은
감염병 확산으로 봉쇄 조치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필수직이 아니면서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실업 위험에 크게 노출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비필수직이면서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의 35%를 차지한다며 강력한 봉쇄 조치를 했을 때 취업자 3명 중 1명은 일시 휴직 등으로 정상적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일자리는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긴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입니다. 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한 비필수, 비재택근무, 고대면 접촉 일자리의 기여율은 각각 106%, 77%, 107%였습니다. 쉽게 말해 취업자가 100명 줄었을 때 비필수 일자리에서는 106명이 감소했고 오히려 필수직 일자리에서는 6명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국내에서 봉쇄 조치가 없었는데도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봉쇄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고용 회복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고대면 접촉 비재택근무 일자리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산업별, 직업별 고용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가 7천여 건을 넘어서며 12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은평구나 강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느는 추세인데요.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를 노린 수요도 함께 늘어난 분위기입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가 7천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5월 이전까지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5천 건이 채 되지 않았으나 6월부터 6천 건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신고 기한이 아직 열흘 이상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매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건수는 은평구와 강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많았습니다. 양천구, 강북구, 구로구, 송파구 등도 뒤이어 높은 거래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다세대와 연립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에는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목적의 수요도 한몫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지역치고는 좀 빌다들이나 뭐 좀 저렴하니까 작은 돈으로 투자하시려고 하시겠죠. 뭐 이제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3, 4천만 원 갖고 샀다가 한 1, 2천만 원만 올라도 이제 그런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 그걸 노리시는 분도 계시고. 갭 투자 등을 노리는 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며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4 공급대책 이후 계속해서 공급 관련 계획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청약을 위해 실소유자들이 대기 수요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몇 년만 기다리면 공급 물량에 입주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 보니 전세 물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임대차 시장 점점 더 불안정해진 상황입니다. 부동산 팀의 설석용 기자 연결해서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급 대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27만 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청약 대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 대기 수요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청약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을 말합니다. 올 상반기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장 열기는 계속 달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여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단 매매 시장은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이 청약 시점을 기다리는 대기자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8.4 대책 이후에도 최근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올해 18만 가구, 내년과 2022년 20만 가구 등 총 12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2030 세대가 매매 시장에서 큰 활약은 없었지만 한껏 뜨거웠을 때보다는 한시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정도 뒤부터 시작될 청약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 연구원입니다.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공급하는 물량은 분양가가 민간보다는 저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가 되면 일단 시장 내에 이제 뭐 2030 세대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기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죠. 결국에 공급이 많아지면 내 집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2030 세대 같은 경우에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시장에 대기 수요자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문제점이 또다시 양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네, 젊은 세대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은 조금 생겨난 반면에 시장에 감지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먼저 매매 시장을 보면 조금 안정세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공급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레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는 차분해질 거라는 업계 전망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청약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 실거주 기간이 있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예정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전월세 물량이 동이 났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제가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하남 교산지구를 다녀왔었는데 정부 발표 이후 곧바로 전월세 시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2년 실거주를 해야 청약 가점을 받기 때문인데요.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전세 물량 자체가 없고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올리면 직접 와서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남 교산뿐만 아니라 다른 3기 신도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3기 신도시 예정지는 이미 전월세 물량 자체가 상당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물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은 오르기 마련인데요. 지난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는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보면 전주보다 서울은 0.14%, 인천은 0.03%, 경기도는 0.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 수요 증가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기 수요가 되신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청약과 관련된 수요로 전환이 되는 건데 결국은 청약을 하시려면 그 지역의 뭐 전세나 월세 시장에 이제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 기다리다 보면 매매 시장은 좀 안정이 될 것 같고 전망은 좋아질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전세 시장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불안정성이 좀 야기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전세 시장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나요? 네, 물량은 감소되는데 전세를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가을 이사철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게 업계 전망인데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전세 시장도 어느 정도 차분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이 시장에 안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바로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관련 제도들이 부동산 시장에 자리 잡고 나면 시장이 요동치진 않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를 예상을 한다면 임대차 3법 지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정부 물량들에 대한 사전 청약도 시행되니까 부동산 시장 좀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아직 예상하긴 힘들지만 지금까지의 업계의 전망들을 분석해보면 그렇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나왔고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제도들이 시장에 안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단 그 정부의 공급 계획이 얼마나 실천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숫자만 보면 희망적이지만 개발 예정 지역 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지역 선정만 한 상태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차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텐데요. 이때마다 시장이 또다시 요동치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에 따라서 새롭게 청약 받으려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요자들은 매물 찾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처럼 신규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기존 유통시장에도 매물이 나와야 선순환이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소 2년도부터 청약에 들어갈 신규 물량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시장에서도 매물이 나와야 활기를 띄어야 한다는 건데요. 일부 청약 희망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시장에서 큰 부담 없이 물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매물 확보에 전력을 쏟고 있는데 시장에서 얼마만큼 반응할지가 중요합니다. 현재까지는 정부 기대만큼 물량이 쏟아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올 하반기까지는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관련 제도들이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며 진통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127만 가구 공급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죠. 공급 계획에 따라 젊은 수요층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전세 품귀 현상 나타났습니다. 여러 진통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업계 전망들처럼 내년 상반기엔 부동산 시장 안정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설석영 기자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대졸 신입사원의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상장사 53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회사는 전체 57.2%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66.8%보다 9.6%포인트 줄어든 수준입니다. 올해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14.2%로 지난해보다 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대기업 채용 계획도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지난해보다 11.8%포인트가 급감했습니다. SKC가 자회사 SK바이오랜드 보유지분 전량을 현대 HCN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SKC는 이사회를 열고 SK바이오랜드 보유지분 27.94%를 현대 HCN에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매매 금액은 1,205억 원으로 양사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매각으로 추가 성장 재원을 확보한 SKC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한 모빌리티와 반도체 중심의 2단계 비즈니스 모델 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남들보다 먼저 고민하고 변화를 모색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직원들에게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오늘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이천 포럼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라며 이천 포럼을 미래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사흘간은 이천 포럼의 일을 우선순위로 생각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이천 포럼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해 인재가 스스로 공부하고 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4회차인 이천 포럼은 오는 20일까지 사흘 동안 이천 SKMS에서 열립니다. 환경, 일하는 방식의 혁신,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의 강연과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패밀리카인 카니발이 6년 만에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과감한 디자인과 첨단 신기술로 사전 계약 3만 2천 대를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예고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아 자동차가 오늘 신형 4세대 카니발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오전 국내 최초로 증강현실을 접목한 온라인 론칭으로 시청자들이 차량의 주요 기능을 직접 살피도록 했습니다. 신형 카니발은 지난 2014년 3세대 모델 이후 6년 만에 완전 변경을 거쳤습니다. 외장 디자인의 주제는 웅장한 볼륨감입니다. 박자와 리듬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주간주행 등과 LED 헤드램프를 연결한 심포닉 아키텍처 라디에이터 그릴도 탑재됐습니다. 신형 카니발은 가솔린 3.5와 디젤 2.2 등 총 2개 라인업으로 인원에 따라 7인승과 9인승, 11인승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지난달 28일 사전 계약 개시 하루 만에 23,006대가 계약됐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단시간 최다 신기록으로 미니벤차급에서 이러한 기록을 달성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처음 선보이는 승하차 편의 신기술을 탑재하여 타고 내리는 모든 순간에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목표 대수는 4만 8천 대이며 금일 국내 최초로 시연한 AR 신차 발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런칭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아차는 이외에도 올해 4인승 모델이 추가된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추가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앞으로는 대출 고객에게 금리나 요구권을 알려주지 않은 은행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과 다르게 은행법은 은행 임직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해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뒤 20일부터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되게 됩니다. 오뚜기와 남양유업 등 7개사가 대리점의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또 허술하게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오뚜기와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3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가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며 총 5,5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밝혔습니다. 대리점법은 본사의 갑질을 막고 사후 대리점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용이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업자는 공정한 계약서를 쓴 뒤 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례는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불완전 교부, 지연 교부, 미보관 등입니다. 오뚜기는 서면 계약서 미교부, 지연 교부, 불완전 교부, 미보관이 모두 적발돼 이들 기업 중 가장 많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고 CJ제일제당과 SPC3립은 미교부로 각각 700만 원, 남양유업은 지연 교부로 62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3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수해 피해가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늘 중소기업 사랑 나눔재단 홈앤쇼핑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지역 구호 물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구호 물품 지원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안성과 강원 철원 등 총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당 1,0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구호 물품들은 중기중앙회가 수요 조사했으며 지역별 필요한 물품이 달라 구호 품목 구성이 다릅니다. 충북 제천시는 제습기 등이고 충북 음성군은 이불 세트, 강원 철원군은 텐트 담요 생수 등 다르게 구성됐습니다. 구호 물품은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수단의 일환으로 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을 통해 구매됐습니다. 소재민들이 최대한 빠르게 구호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식 이후 수해 지역 현장으로 즉시 배송됐습니다. 전달식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함께했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주부터 현장 지원 가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지원 가동반이 직접 현장에 지금 현재 배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중소벤처 기업과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하는 또 특별재난지역의 전단지원 창구 추가 설치, 전통시장 피해 가전제품 수리 지원, 피해 심각지역 내 응급복구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수해 피해가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64개 중소기업이 약 19억 2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업계는 구호 물품 지원이 이번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직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는 중이고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한 30개 지역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피해 지역에 필요한 구호 물품은 더 보낼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피해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여력이 있으면 추가 2차, 3차로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더 보내드리고.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붉게 물들어 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각종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밤 사이에는 낮 동안 뜨거워졌던 열기가 채 식지 못해서 곳곳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3도, 강릉과 광주 34도, 대전은 35도로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대구의 경우는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제대로 숨쉬기조차 힘든 가마솥 더위가 예상됩니다. 볕이 뜨거운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외출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 밸런스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 인천 33도, 대전 35도, 청주 34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속초의 낮 기온 35도, 강릉과 울진 34도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낮 기온 전주 35도, 제주 34도, 부산 33도로 푹푹 찌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중북부에는 소나기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